네, 온 국민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30분 뒤부터 선체에 진입해서 생존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네, 전 SSU 해난구조대 대장 출신인 진교준 해군 예비역 대령과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세월호 선체가 일단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침몰한 것이 아니라 각도가 좀 기울어지면서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구조 작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구조 작업에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고요. 네. 현재 단지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흐틀려 갖고 약간 기울인 건데 예. 저 안에 있는 에어 포켓이나 이런 것은 형성돼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다행이군요. 네. 그럼 공기 주입 작업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저 배의 상태는 하미 부분이 뻘 또는 모래 부분에 지금 받쳐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배가.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뒤틀리면서 약간 기울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간다든지 또는 다른 어떠한 변동은 없습니다. 예. 혹시 위치가 좀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배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에어 포켓, 공기가 남아 있는 부분. 그것도 위치가 좀 바뀌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바뀐 만큼 공기는 항상 가볍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가벼웠기 때문에 위로 가는 상태에서 각도만 약간 바뀐 겁니다. 예. 자, 구조 작업이 이제 3시부터 선실 진입을 한다고 하고요. 우선 오전에 통로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겁니까? 네, 통로를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등산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줄을 놓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줄 놓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줄만 잡고 가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선발대가 가서 어디까지 개척을 해놓으면은 다음 잠수할 때부터는 그 잠수사는 그 줄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확보된 통로를 통해서 몇 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작업 방법이 스쿠버인지 네. 공기 잠수인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스쿠버인지 뭔지요? 공기 잠수. 공기잠수. 공기 잠수라면은 어떠한 갑판에서 호스를 통해서 잠수사한테 공기를 공급하는 그 잠수 기법이면은 그건 2시간까지도 가능한데 네. 지금 스쿠버라면은 작업 시간이 한정이 됩니다. 스쿠버라는 것은 공기통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스킨 스쿠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잠수하는 그 기법을 무엇을 쓰고 있는지는 지금 화면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기법을 써야 되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공기 공급 방법을 쓰면은 네. 인원이 한정이 되고 아. 스쿠바를 가지고 스킨 스쿠바로 하면은 좀 많은 인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장 지휘관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를 봐서 예. 아마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대령님 지금 저희 화면에요. 그러니까 수색할 구역 네. 그리고 식당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는 저거보다 좀 더 이제 그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겠죠. 네. 네, 세월호가요. 네. 자, 그러면 식당을 통해서 일단 진입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식당을 거점으로 해서 마치 거점처럼 해서 다른 지역들을 곳곳을 수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까지 지금 이제 통로가 확보가 되면은 네. 식당으로부터 함수 쪽, 한미 쪽으로 다시 또 줄을 연결하면서 가는데 그때 탐색하는 방법은 저희가 줄을 내서 이게 원을 그리면서 네. 이게 이제 서클 탐색이라고 그러는데 네. 원을 그리면서 계속 탐색해 나가면서 어디에 에어 포켓이 설치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선 당장 급한 게 지금 생존자가 있는가 지금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에어 포켓이 설치되어 있는 게 어딘가를 우선 찾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디 쪽을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야 될 건지 그걸 아마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3층이고요. 아마 학생들이 3층, 4층에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식당이 가운데 쪽에 있고요. 네. 저기서부터 근처에 있는 객실들 그리고 뭐 노래방,
이런 곳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다 탐색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서클이라는 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은 안내소 있고 식당, 계단, 노래방,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안내소 쪽으로 지금 진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안내소 쪽으로 진입이 되면은 안내소 쪽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컴파스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듯이 아, 예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요. 그렇죠. 바둑판에서 이게 탐색하듯이 이제 더듬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어디에 에어포켓이 설치되어 있는가? 우선 급선무가 에어포켓이거든요. 예. 네. 에어포켓 설치된 부분을 탐색을 해서 그쪽에 생존자가 있다면은 빨리 공기를 지금 넣어서 그 시간을 연장시켜야 되거든요. 그 탐색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을 장소를 미리 예측하고 가볼 수는 없나요? 먼저? 지금 저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기울리면은 그 모서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모서리 부분은 공기가 다 빠지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어.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컵을 그 세면 다이에다가 넣으면은 위에는 물이 뜨듯이 예. 네. 그 위에 뜬 부분, 그런 부분은 공기가 못 새어나간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에어포켓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 이제 그 집중 탐색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지금 미리 예측하기 예측하기는 좀 쉽니다. 어렵고요. 왜냐하면 공기가 어디로 어느 쪽에 차 있고 어느 쪽으로 빠져나갔는지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저 배가요. 네, 길이가 160m지 않습니까? 146m, 146m고 폭이 22. 예, 폭이 22m나 되고 그리고 앞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캄캄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을 그리면서 그 가까운 데부터 탐색해 나가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인 거죠.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잠수사가 지금 뭐 50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예. 실제 들어가서 잠수해서 확인하는 데는 그 한정된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또 그 정조 시간이라는 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단시간 내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빨리 탐색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그래서 지금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간다면 몇 개 주씩 투입도 되겠지만 예. 지금 제가 현장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몇 개 주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좀 그 대령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요. 좀 당부하시고 싶거나 이런 점을 좀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좀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잠수 기법이 그 스킨스쿠버라고 한다면은 네.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좌우로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공간을 탐색을 하는 게 가장 그 지금 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그 담화문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수색 그 작업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자꾸 뭐 조류 때문이다, 날씨 때문이다, 뭐 해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 정말 좀 늦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정말 날씨 탓인가요? 예, 그 제가 경험에 의하면 1993년도 그 서해 페리오 사건 때도 똑같은 그 언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장에 있는 그 작전 요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제가 그 작전 할 때도 그 애들 그 밥도 제대로 그 못했는데 네. 지금도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실시간 브리핑을 해주면은 예. 저기에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이해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현장 상황을 그대로 브리핑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령님께서는 해난 구조대장을 역임하셨지만 함장으로서 실제로 항해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갑자기 급선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8시 44분에 급선회를 90도 가까이 꺾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우측으로 꺾으니까 왼쪽으로 화물들이 쏟아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급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그 지금까지 그 배를 한 30년 해군 생활하면서 나왔는데요. 예. 제 그냥 상식입니다. 네. 배가 급선회를 한다고 해서 배가 그 기울이고 뒤집어지는 않습니다. 그 종이배도 아니고 배가 철선이고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급선을 했느냐? 예. 네. 왜 급선을 했냐? 그 급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 그게 사고 원인인 겁니다. 그 뭐 어떤 게 예를 들면 이건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에 어선이나 무슨 그 충돌 위험이 있었느냐? 예. 아니면 암초나 또는 저수심을 통과하면서 배가 긁혔느냐?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다음 그 급선이라는 것은 뭐 다 자동차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그 어떤 코너를 돌 때 예. 핸들을 많이 꺾어서 도는 경우가 있고 핸들을 조금만 꺾어서 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급선을 하더라도 핸들을 조금 꺾어서 도는 거냐 아니면 많이 꺾어서 도는 거냐. 배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도 그걸 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라다라고 합니다. 그 라다를 써서 라다를 오른편 5도, 왼편 5도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15도, 뭐 10도 뭐 이렇게 지시해서 배가 도는데 네. 그러면 그 도는 걸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회전 반경을 적게 하려면은 그 배를 그 라다를 많이 쓰고 예. 네. 회전 반경을 크게 하려면은 그 이 라다를 적게 씁니다. 그러면 위험물이 있었다 앞에 그러면은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빨리 피하려면은 그 키를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게 되면은 배는 기울립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앞에 무엇가 있었기 때문에 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갑자기 그 회전경을 줄이면서 급선을 했느냐 이게 사고 원인인 겁니다. 그러면 항해하시다 보면요, 실제로 어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못 보던 어선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급선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까, 실제로? 예. 근데 저는 이제 군함을 탔기 때문에 네. 군함 같은 경우는 어선이 있다. 급선이 합니다. 급선이 해도 배가 조금 기울였다가 바로 복원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뭐 제가 이해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저게 6,800톤이나 되는 46m짜리 배가 예. 급선을 했다고 그래서 복원력을 잃고 배가 넘어간다. 이것은 뭐 종이배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원인을 본다면 그 전에 어디 암초나 또는 저수심에 부딪혔는지 급선회를 왜 했는지 급선회를 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뭐 20도 30도 기울여 가지고 배 안에 있는 화물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배도 아니죠. 그게 뭐 배입니까? 아,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 두 번 증축이라고 하나요? 네. 설계 변경을 해서 두 번 600톤이 더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 위에가 무게 중심이 무거워졌고 그래서 복원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급선회를 하니까 그렇게 쏠릴 수 있다. 그리고 화물이 갑자기 쏟아지니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한급 선급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KR. 한국 선급협회. 네. 여기에서 허락을 받고 배를 개조하고 안전성을 다 검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나라 한국 선급협회가 굉장히 이 권위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데서 다 검사했는데 그러면 그런 그 개조 같은 걸 다 허락을 받고 하는데 네. 좀 그 배를 틀었다고 해서 복원력이 30도 이상 이 기울린다. 저는 그건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문가 갑니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선을 했고 급선을 했기 때문에 배가 복원력을 잃고 그 다음에 배가 넘어갔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 일부에서는요 그런 그 분석 뭐 전부 다 지금으로선 추정이기도 합니다.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좀 전에 그 대령님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에 그 긁히거나 암초의 옆부분이 부딪혀서 조금씩 물이 샜을 수 있다. 네. 처음엔 몰랐는데 그때는 나중에 점점 찾아보니까 좀 기우뚱하니까 그때 뒤늦게 알고 급선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을 제가 잘 못하는데 자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코스는 네. 거의 180도 코스입니다. 내려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제주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코스. 예. 그러니까는 영령도로 가면 북쪽이고 180도로 가면 남쪽이지 않습니까? 네. 인천 출항에서 거의 130도에서 210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배가 90도를 선회했느냐? 90도를 선회한다는 것은 독도나 저쪽 무슨 중국으로 가기 위하지 않으면은 배를 틀 수가 있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180도로 가다가 90도를 오른쪽으로 틀면은 중국을 가고 90도를 왼쪽으로 틀면은 일본 가는데 예.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예. 왜 90도를 틀었냐 이거죠. 그게 사고 원인인 겁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그 배 아랫부분에 그 배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형수를 넣는 탱크가 있는데 이 배가 속도를 좀 빠르게 내기 위해서 이 탱크에 있는 물을 절반 정도 빼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못 잡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답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왕왕 그렇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니까 이 배가 그 전에 닷새 전에는 평균 속도가 17노트로 운항을 했었는데 이날은 20노트로 3노트가 더 빠르게 운항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평형수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간혹? 해군 제가 그 30년 경험으로는 저는 해군 생활하면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함은 없겠죠. 네. 근데 민간 선박이 혹시 그런 일을 뭐 가끔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못 그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상선에나 그 여객선은 제가 잘 그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다 추정이고요. 네. 그러면 그 대령님께서는요 급선회를 무엇 때문에 했다고 보시나? 아까 어선 말고 어떤 가능성이 어떤 것이 좀 상정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수심진을 통과하다가 선체가 파손이 돼서 뭐 물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항해를 하다가 육지 쪽에 너무 바짝 붙어서 예. 배를 육지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틀었다든지 또는 앞에 위험한 선박이 갑자기 나타나서 배를 선했다든지 예. 그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령님 그래서 급선회를 한다고 치더라도요. 대령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도 종이배가 아닌 한 급선회 한다고 해서 배가 넘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넘어지는 겁니까 배가?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은 선장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제기했던 일부에서 제기하는 뭐 그러니까 선체에 좀 손상이 생겨서 물이 조금씩 들어왔을 가능성은 그건 또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둡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 전부터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상이 있었다. 물이 조금씩 새 들어오고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아, 네. 그 부분은 미리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커지면은 예.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화물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화물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 화물 격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물 격벽에 물건을 실을 때 급선된다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뭐 여기다 하중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거의 딱 맞는 스페이스에 화물을 싣기 때문에 네. 화물이 예를 들어서 굴러서 다니는 그런 화물이 아닙니다. 혹시 그 항해사의 경험 미숙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타시를 맡았던 항해사가 경력이 1년이 조금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경험 미숙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자동차를 면허 따가지고 처음 운전하는 사람하고 네. 10년, 20년 된 사람하고 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보면 운전 1년밖에 안 한 초보 운전자가 뭐 30년 한 사람보다 경험이 적고 위급 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꼭 1년 됐다고 해서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단정할 수는 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선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항해사가 있었고 이분은 3등 항해사라고 하고요. 네, 3등 항해사가- 조타수도 있고요. 예. 어떤 역할들을 각자 하는 건가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큰 여객선들은 그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가 있어가지고 네. 이분들이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이요. 예, 그래서 당직 사관이라고 그래서 3등 항해사는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러면 항해사는 명령을 합니다. 몇 도를 잡아라. 배는 그 자이로 콤파스로 항해를 하기 때문에 180도를 잡아라, 100도를 잡아라. 이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조타사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 사관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예. 자기 임의대로 못 합니다. 그다음에 몇 도를 잡을 때도 키를 그러니까 핸들을 얼마만큼 돌려서 몇 도를 잡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타수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시를 하는 사람은 사관입니다. 사관, 3등 항해사. 선장과 항해사. 예. 선장이 항해사 선장은 그 24시간 그 당기고 그 배에 무한 책임을 집니다. 예.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또는 방에서 쉬더라도 항상 함교를 모니터링하면서 당직 사관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24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그냥 가서 자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선장은. 가수면 상태를 취합니다. 예, 자더라도 가수면 상태를 취하면서 그다음 지금 저쪽 맹골수로처럼 그 폭이 3km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런 수로를 갈 때는 선장은 항상 조타실에 위치해서 위험한 수로를 책임지고 자기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지 1년밖에 안 된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한계령고개 같은 데를 넘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운전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옆에서 적어도 지켜보든지 아니면 직접 운전대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맹골수도라는 곳은 뭐 세계에서 5번째로 위험한 그 수역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얼마나 위험한 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맹골 수역이라는 예, 데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배를 해군에서 15년 이상 탔는데요. 네. 저는 그 맹골수로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위험해서. 맹골수로 서쪽 그 가가도 쪽 거기는 통항 분리대가 있습니다. 예. 통항 분리대가라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 배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려가는 배는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 자연으로 피하게 돼 있거든요. 배는.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구별해 놓고 배가 다니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배는 넌 이 길만 써. 내려가는 배는 이 길만 써. 하는 그런 이제 분리대로만 다녔는데 그런 수로를 갈 때는 선장은 항상 함교에서 자기가 직접 그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네. 위험하다는 것이 조류 때문에 위험한 겁니까? 맹골수도가요? 조류도 심하고 수로 폭이 적습니다. 폭이 좁아서요. 네. 그리고 수로 폭이 좁으면서 수시로 이게 배가 변침을 해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또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바로 안내 방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생존을 한 선원의 얘기로는 9시 반에 선실로부터 그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방송을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분 동안도 계속 실내에 머무르라라는 방송을 했다는 건데 이런 지시는 누가 내리는 거죠? 그 모든 지시는 그러니까 이함하라,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모든 지시는 선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내 방송도 선장 지시 선장 지시에서 합니다. 선장 당직사관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네. 책임은 선장입니다. 예. 선장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당직사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3등하게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장한테 지시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선장인데 요는 저기에서 그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네. 30분간 요 시간만 잘 지켰으면은 사상자가 한 명도 없고 또는 실종자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배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선장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밑에 층에 있는 승무원들로 하여금 맨 위 갑판으로 다 올려놓고 맨 위에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명 의를 입혀서 예. 대기를 시키는 겁니다. 대기를 시키다가 배가 위험한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함을 시키면 되는데 네. 네. 선장이 지시를 배에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를 해놓고 승객들을 자기는 먼저 나가보고 근데 선장이 배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선장이 먼저 나갔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저는 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장은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네. 예, 나가고 9시 반까지 제가 보도에 보면은 9시 정도에서 선장은 벌써 배를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9시 반까지 계속 있으라고 방송했는데 그건 그냥 지시만 하니까 방송하는 그 방송 안내원이 네. 앵무새처럼 그 이후에 새로운 지시가 없어서 그랬던 거군요.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자, 대령님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항로가 급격하게 변경된 변침한 그 항적을 입체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잠깐 네. 잠깐 보여주시죠. 자, 아주 급격하게요. 자, 자막 좀 빼주시고요. 자, 급격하게 각도가 이렇게 90도, 다시 또 90도에서 이렇게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거든요. 네. 저렇게 틀다 보니까 화물이 쏟아져서 배 혹시 안쪽으로 파손을 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구멍을 내거나 워낙 큰 컨테이너들이니까요. 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배가 온전한 상태라면 예.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배가 그러니까 수평을 유지한 상태라면 복원력을
가지고 있고 배가 그러니까 출항시처럼 완전한 상태라면은 배가 90도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컨테이너가 무너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4, 5m 되는데도 저 배는 운항을 합니다. 파도가 그날 0.5m였습니다. 파도 0.5m에서 배가 이게 하드턴 그러니까 급격한 변침을 했다고 해서 배가 뒤집어진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요, 뒤집어지지는 않더라도요. 컨테이너들이 제대로 잘 결박을 해놓지 않았다면은 쏟아져 내리면서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굉음을 냈다는 게 그 화물하고 선체가 부딪히는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그 부딪히면서 선체랑 부딪혀서 굉음을 낼 정도의 큰 충격이었다면 선체에 어떤 충격을 줘서 뭐 거기서 좀 구멍이 생겼다거나 그럴 수도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배가 기울였다고 저는 보고 기울린 상태에서 컨테이너가 넘어갔다. 기울어지니까 넘어갔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디인가 배 선저 부분이 어디에 물이 들어왔다. 그 전부터는 이상이 네. 누수가 있었던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